여기 글들을 보니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 분들 후기가 많던데 저도 5년 전쯤 시어머니랑 밥상 앞에서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써볼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이후로 시댁과 서로 거리를 두게 된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때 이후로 별 잡음은 없네요. 차라리 이게 편해요, 저는. 남편이랑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친도 서로에게 많이 빠져 있어서 서로의 조건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시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잘 보고 결혼해라. 성화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옛날 60, 70년대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까지 시집살이 하는 얼토당토한 시어머니가 있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예비 며느리 자리로 인사드리게 된 첫 만남에서 조금 무뚝뚝하시긴 하지만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약간 낯을 가리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시아버지 역시 경산도 분이라 막 엄청 자상하고 그러실 거란 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첫 인사 자리나 상견례에서 저에게 크게 말실수를 하신 적도 없으셨고 다만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실 뿐이었죠. 저희 집 포함해서 양가 어른분들 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으며 형제들 자기 앞가림 잘 하고 있으니 뭐 딱히 꼬집어 단점을 이끌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수순을 밟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 좋았습니다. 남편이랑 죽이 잘 맞아 주변에서도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배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처음으로 삐그덕거리게 된 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남편이 첫째 아들입니다.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도련님은 결혼하려면 멀었고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남편을 많이 편애했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어릴 때 몸이 많이 안 좋았었대요.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아버지 말로는 부모가 죽으면 첫째인 저희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동생을 낳았다더군요. 농담이랍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님은 진심이신 듯 했습니다. 어릴 때 남편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더군요. 고등학생 되면서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쪘는데 아직도 고열 펄펄 끓는 어린애처럼 저희 남편에게 애틋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처음에 저를 반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는 제가 너무 말라서래요. 제가 병 걸린 사람처럼 깡마른 것도 아닌데 제가 건강해 보이지가 않았다네요. 정말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는 선물은 물론이고 뭐 제가 입고 다니는 옷, 머리 스타일 그런 거 전부 탐탁지 않아 하시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남편에게 해를 끼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예, 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옷 한 벌 안 사 입은 모양인데 너는 매번 시댁 올 때마다 옷이 바뀌는 것 같다? 결혼하고 나서 다 산 거야? 네? 아니요, 저 이거 결혼 전부터 입었던 옷인데요. 그래? 옷이 얼마나 많았길래 매번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냐? 너 사치 부리고 그런 애였니? 아니요. 어머님, 저 저축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아니면 됐고. 가만 보니 너도 씀씀이가 해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네 남편이 힘들게 버는 돈인데 너만 홀랑 쓰면 좀 그렇지 않겠니? 몸도 안 좋은 애가 벌어다 주는 돈인데 좀 아껴 쓰고 그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것저것 쇼핑 잘하는 성격이면 억울하지는 않겠어요. 결혼할 때 예복 한 벌 했었고 그 이후 남편이랑 아웃도어에서 같이 외투 한 벌 산 게 다고 전부 결혼 전에 있었던 옷들인데요. 그 옷들도 많은 게 아니고 다 베이직한 기본 스타일이라서 돌려 입는 건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매일매일 다른 옷 입고 다니는 쇼핑 광인 줄 아셨나 봐요. 저는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제가 적금 많이 든다며 좀 쓰라고 할 정도인데 뭐 어르신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홈쇼핑에서 옷 사 입으시는 분입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요.
그렇게 맞지도 않는 사이즈를 그렇게 사셔서는 저나 시이모님들한테 던져주시고 그러세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사면 사셨지 덜 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는 적당히 살림 분담해가면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하면 집안 청소, 빨래, 요리 다 해놓고 제가 늦을 때는 남편이 또 다 해요. 서로 컨디션에 따라 더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걸로 저나 남편이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많이 아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예 색안경을 끼신 건지 남편이 집안일 하는 걸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럼 맞벌이 하면서 저만 오롯이 집안일까지 다 하길 바라셨던 건지. 더 이상한 것은 남편 앞에서는 저를 구박하지 않으세요.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실 때나 남편과 시아버지 안 계실 때 꼭 그러셨습니다. 무슨 전래동화 나오는 계모 마냥 한순간에 표정도 말투도 변하셔선 말이죠. 그런 일을 3개월 정도 겪다 보니 이제 딱 알겠더라고요. 아,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남편이랑 조금씩 싸우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그치? 나 스트레스 받으려고 해. 고부 갈등, 그거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건 아닌데 내가 너무 일찍 결혼한다고 그걸 좀 안타까워 하셨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 아껴. 옷 주고 반찬 주고 그러시잖아. 그냥 자기가 조금만 더 이해해. 오빠 눈치 정말 없다. 난 있지? 어머님이 옷 안 주셔도 되고 반찬도 안 주셔도 돼. 그냥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나를. 어머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계셔. 내가 자기보다 옷을 더 많이 사는지, 더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지, 그리고 대출 이자는 둘이 같이 갚아가고 있는지 항상 감시하면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엄마가 뭘 했는데? 내 앞에선 그런 적 없어, 우리 엄마. 자기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어머니라고 선입견 가지는 건. 오빠, 내가 그럴 사람이야? 진짜 너무한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런 식으로 앞뒤 다른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저의 고충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긴 시어머니는 남편이라면 껌뻑 죽었고 앞에서 어떠한 모난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더라고요. 많이 서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이고 약간의 고지식한 면이 있는 시어머니이니 제가 조금 더 이해해드리자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님은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맨날 실없이 내내거리지만 말고 좀 바뀌어봐. 네 남편 몸 안 좋아져봤자 너만 손해니까 너 좋으라는 심정으로 우리 아들 잘 좀 챙겨 먹이고 아무리 둘이 같이 본다고 해도 남자가 일하는 것만 하겠니 네가? 회사도 더 가깝잖아 신혼집이랑. 그러니까 괜히 요즘 뭐 신세대 부부들처럼 가사일 분담한다 어쩐다 다투고 그러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서 네가 조금 더 희생해. 어머님, 저도 회사에서 팀장 노릇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제 퇴근 시간이 더 늦는데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사이좋게 잘 분담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나름 할 말 똑바로 하면 부들부들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어머님의 잔소리를 차단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전화는 되도록 스피커폰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의 이중적인 태도가 남편 앞에서 딱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님이 주말 아침에 또 전화를 하셔선 저희 집안일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아침잠이 많아서 주말에 거의 10시까지 자는데 일부러 그 전 시간대에 전화를 거신 것 같았어요. 저는 자는 남편 옆에서 크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사실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평소처럼 은근히 저를 챙기는 척 하면서 결론은 남편한테 잘해라, 아껴 써라 이런 잔소리를 하셨고 남편이 잠결에 어머님 통화 소리를 다 듣곤 짜증을 내며 왜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통화 너머로 엄청 놀란 기색이 느껴지며 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냐고 저더러 뭐라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대립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은근히 구박받는다고 어필해도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으니 몰랐는데 그날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거의 30분 정도 통화하면서 언성 높이고 다퉜습니다. 그걸 바라고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한참 연락이 없으시다가 연말 다 되어서 저희랑 풀고 싶다며 시댁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남편이 입이 대빨 나왔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댁이랑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풀고 살아야죠. 남편 달래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하이톤으로 저를 맞아주시며 오느라 고생했다고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아들,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를 왜 미워하니? 그냥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잔소리 좀 한 거야. 여자는 여자만 아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좀 알려준 거지. 그거 가지고 아들 네가 되려 화내고 그러면 네 와이프 입장만 이상해진다? 잘 생각해서 행동해. 내가 아무리 며느리한테 좀 쓴소리 좀 했기로서니 지 와이프한테 그랬다고 버럭버럭 화내는 아들이 어디 있니? 엄마도 서운했어. 어머님은 장난식으로 눈을 흘기시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더군요. 뭐 그렇게 어찌저찌 분위기 풀어지며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도와서 간단하게 반찬 정도 날랐고요. 너희 온다고 시고모니 많은 분한테 좋은 햅쌀 얻어다 새로 밥 지었어. 한번 먹어봐. 시어머니는 밥그릇에 소박하게 밥을 담아 저희에게 내어주셨죠.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남편 밥은 엄청 뽀얗고 윤기가 잘잘 흘러서 딱 봐도 먹음직스러웠는데 제 밥은 제일 윗부분만 하얗고 한술 뜨자 그 안은 전부 이상하게 누렇고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만 험밥을 내어주신 거였어요. 사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맛있거나 몸에 좋은 고기 반찬들은 꼭 티나게 남편 쪽으로 밀어주곤 하셨습니다. 상견례 때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꾹 참으셨던 모양인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대놓고 아들 사랑을 표하시더군요. 밥상에서요. 그거 아세요? 당사자만 모르고 저만 은근히 알듯 말듯한 차별이요. 늘 그렇게 시동생과 남편을 평생 차별하셨는데 시동생이 분가해서 집에 없으니 제가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안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평생 편애를 많이 해서 본인이 한이 맺혀 있다고. 어머님은 형밖에 모른다더군요. 그게 너무 질렸었다고 했고 형인 제 남편은 설마 그 정도겠냐며 시동생이 오바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묘하게 차별을 했는지. 아무튼 어머님이 갈비찜을 내놓으셨는데 딱 계산한 듯 접시를 돌리시더군요. 자세히 보니 비계 있는 고기가 많은 쪽은 저에게, 고기가 실하게 붙어있는 쪽은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처음으로 약간 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접시를 돌려서 고기 많은 쪽을 제 앞으로 두었습니다. 그거 보고 어머님이 흠칫하시더니 저를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원위치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짜짓인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뭐 어릴 때 많이 아팠던 아들이라 저렇게 챙기는 게 버릇이 되셨나 보다 생각은 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은 저를 남편 무수리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됐습니다. 애써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애들러 생각해왔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묘하게 제 눈치 보시며 밥 맛있지? 많이들 먹어라? 하시는데 기분이 나빠졌어요. 갈비찜도 그렇고 쌀밥도 그렇고 다 먹기도 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참다 제일 위에 있는 하얀 햅쌀밥만 꾸역꾸역 걷어먹고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 밥을 많이 주셨네. 나랑 좀 바꾸자.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며 그럼 밥을 좀 덜어주겠다 하시며 끙 하고 일어나시더군요. 제가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조금 먹었더니 허기진가 봐요, 이가. 제 밥이랑 바꾸면 딱일 것 같아요. 아서라, 그럴 필요 뭐 있냐? 더 먹고 싶으면 밥 떠주면 되지. 너는 그냥 먹다 남겨. 뭘 바꾸고 그러냐? 아니요, 어머님 바꿀게요.
됐다니까? 뭘 바꿔? 어머님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자 TV 보며 먹던 남편도 화들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래? 하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무안하신지 연신 쌀이 어쩌고 밥 양이 어쩌고 혼잣말을 하시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랑 밥을 바꿨죠. 오빠 밥이랑 내 밥 좀 봐봐. 딱 봐도 다르지? 응? 그러네. 자기 밥은 왜 이렇게 누래? 오빠 밥만 햅쌀 주신 거잖아. 보면 모르겠어? 잔말 말고 이거 바꿔 먹어. 나도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오빠는 아무 말 하지 마. 그렇게 제가 남편이랑 밥을 바꿨어요. 남편도 당연한 듯 제가 준 밥을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밥을 보시더니 왜 그걸 기어이 바꿨냐며 또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남편 밥그릇을 확 빼앗더니 다시 퍼준다고 일어나셨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됐다고 바꾸지 마시라고 뭐라고 했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는 부부인데 좀 바꿔 먹으면 어때서요? 꼭 바뀌면 안 될 것처럼 화를 내시네요. 제 밥이랑 이 밥이랑 달라요? 아니, 다르긴 뭐가 달라. 내 말은 뭐 밥 많은데 뭐 굳이 둘이 바꾸냐 이 말이야. 어머님,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누런 밥을 내보이며 어머님께 보여드리니까 어머님께서 크게 당황하시며 아니 밥이 왜 그렇게 됐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아니 전기밥솥이 오래됐더니 밑에가 좀 눌러붙었네. 아니 그러면 너는 내가 일부러 그 부분 준 줄 알고 네 남편이랑 바꿔 먹은 거냐? 어찌 그래 사람이? 엄마, 전기밥솥 우리가 지난달에 바꿔드렸잖아. 뭐가 오래돼?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밥을 고화력으로 안 지어서 그래. 어머님은 횡설수설 하시더니 이내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며 화내셨어요. 내가 일부러 아들은 뜨신 밥 주고 며느리는 찬밥이라도 줬다 이거냐? 어?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은근히 차별하시는 거 저 다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하세요? 풀자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그냥 다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테니 어머님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되시나요? 저희 결혼한 지 3개월이나 됐어요. 제가 어머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뒷목을 잡으시더니 며느리 얻었더니 아들이랑 사이가 나빠졌다. 본인을 악독한 시어머니처럼 몰아간다 어쩐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일 끝나고 오셔서 그 장면을 보셨어요. 시아버지 오시자마자 더 서럽게 우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누우시더군요. 시아버지가 저희 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서둘러 보내셨고 저희는 그렇게 밥 반도 못 먹은 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며칠을 누워 계셨다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되던 차엔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남편 말고 저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하시며 병문안 오라고 병원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가니까 어머님이 정말 누워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스트레스성 위염이라 소화가 안 된다고 너무 기력이 딸려서 며칠 수액 맞으며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나이 먹어서 밥을 며칠 못 먹으니 사람이 훅 가더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어머니 상 치르면 네가 제일 입장 안 좋아지지 않겠냐? 사람들이 사람 잘못 들여서 그렇게 됐다고 욕할 텐데.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넌 결혼을 왜 했니? 그야 그이 많이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인생을 같이 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런데 너는 네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구나. 나는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귀해.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좋은 것만 입히고 싶다. 맘 같아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아주 안쓰러워. 나는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넌 아닌 것 같다? 네 남편보다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먼저니? 어머님, 그거라면 저도 사실 서운해요. 그렇다면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아무거나여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요. 저도 저희 집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님 그러실 때마다 저 너무 속상해요. 얘가?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시집살이라도 거하게 시키는 줄 알겠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갈비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댔냐고. 며느리가 이러니 시애미가 입원하지. 지금은 내가 입원했으니 망정이지 머지않아 우리 아들도 입원할 판이야. 너 하는 거 보니 내가 애써 건강하게 키워놓은 우리 아들 다시 병든 닭마냥 비리비리해지게 생겼어. 아이고,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첫째 아들 빨리 결혼시켰나? 아이고, 속상해. 어머님은 그렇게 본인이 절대 차별하지 않았다고 아득바득 우기셨고 모른 척 하시며 되려 제가 남편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우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옆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들 앞에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어머님 몸조리 잘하시라고 하고 용돈 넣어드린 봉투를 억지로 손에 쥐어드린 채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저 역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셨대요. 이대로 두다간 제가 남편을 잡아먹을 것 같다나?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 역시 어리둥절해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부터 호리호리해서 갸냘픈 게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때부터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잘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서 결혼을 허락해줬다나?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 살도 많이 빠져가고 오히려 제가 살이 쪄가니 그게 너무 꼴보기도 싫고 남편 인생에 치명적인 피해가 갈 것 같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남편과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시어머니는 역시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셨고 저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며 저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랑 시아버지도 화가 나셔선 시어머니를 말렸고 갱년기면 약을 좀 먹어봐라. 왜 애꿎은 며느리를 잡냐고 뭐라 하셨고 시어머니는 세상 억울해하셨어요. 보통 다른 여자들 같으면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어머님, 저 절대 이혼 안 해요. 제가 남편 잡아먹는다고요? 네, 그럴게요. 뼈만 남도록 아주 열심히 잡아먹죠 뭐. 제가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지까지 당황해 하시더군요. 저는 벙쪄있는 시어머니에게 절대 이혼 안 할 테니 각오하시라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뒤집어지시며 우시더군요. 뭐야? 저러는 것 좀 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와이프가 뭘 어쨌다는 거야 정말. 그 일이 저희 친정에까지 알려졌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캐물으시곤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겁만 주려고 이혼시키려고 하신 모양인데 저희 친정은 못 참겠으니 진짜로 이혼시키는 걸로 알겠다고 하셨고 남편이 울고불고하며 그제야 시어머니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과 상황의 심각성 또한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하자니 남편을 아직 많이 사랑했고 남편 역시 본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 역할 잘하겠으며 명절에 시어머니 보기 껄끄러우면 이제 시댁 안 가도 된다고 울고불고 빌어서 갈라서진 않았습니다만 남편은 이번 일로 너무나도 제 편에 서서 이해를 해주더군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만 붕 뜨게 되었고 저희는 시댁과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식사했었던 아들네인데 이제 영영 그렇게도 못하게 되니 마음이 상해 몸까지 안 좋아지셨다더군요. 시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남편에게 연락해 시댁 좀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 있을 때는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문자 보니 정말 절절하셨습니다. 아주 애가 타신 모양이었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한 2년 정도 아예 시어머니를 안 봤어요. 명절에도 안 갔고요. 시아버지도 오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사실 굳이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3년 전쯤부터 다시 시댁에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로는 도련님이 시어머니한테 많이 뭐라고 하셨대요. 그동안 쌓인 것들이며 며느리인 저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 보면 시어머니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연까지 끊겠다며 난리였대요. 도련님 일까지 겹치니 시어머니가 그제야 많이 반성하신 것 같다며 완전히 바뀌어 계시더라고요.
소가리를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좀 상해 계셔서 사실 마음이 저까지 안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일부러 저를 더 챙겨주시면서 노력하려고 하시더군요. 일부러 남편 쪽은 쳐다도 안 보려고 외면하시면서요. 그게 괜히 마음이 쓰였고 저도 마음에 응어리진 게 조금은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라면 다들 그런 걸까요? 아님 제 남편이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게 조금은 특수한 상황이 되었던 걸까요? 아무튼 꼭 이렇게 극단적인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시어머니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심에 안타까워요. 조금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더 참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실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저도 많이 참았지만 직접 이 상황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때의 황당함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나본 최고의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전 남친과 잘 사귀다가 결혼 얘기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도 받게 되었어요. 여느 연인들처럼 그렇게 서로 신혼집은 어디쯤으로 구하면 될까,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까 등 행복한 상상을 하던 나날이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양가 인사도 날짜를 잡았고 저희 집에서 먼저 남친을 봤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같이 새벽 시장에 가서 소고기며 실한 토종닭이며 채소도 싱싱한 걸로만 골라와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제 남친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남친이 저희 집에 와서 인사 잘했고 식사 시간 동안 화기애애했습니다. 엄마가 궁금했던 것들, 예를 들어 시부모님 성격이나 앞으로 노후 준비 등에 대해 여쭤보셨고 남친은 당당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성격이 엄청 쿨하세요. 수정이 힘들게 할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쪽 재산이 많으셔서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점은 예비 신부 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하. 남친은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며 재정적으로 문제 없으니 안심하고 따님을 결혼시키셔도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군요. 그리고 저만큼 마음에 들고 성격 잘 맞는 사람도 없었다면서 결혼해서 정말 잘해주겠다고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어가며 진중하게 고백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쇼였죠. 그런 면들이나 남친의 성실함에 저희 부모님도 좋게 보셨고 수월하게 신부 쪽 인사도 끝났어요. 그렇게 2주 뒤 저 역시 남친 집에 인사 갈 준비를 하며 남친에게 물었죠. 오빠, 어머님은 어떤 꽃 좋아하셔? 인사드리러 가는데 한우만 덩그러니 들고 가면 좀 그래서 내일 새벽에 꽃시장에 가서 내가 꽃다발 만들어 드리려고. 아, 그래?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노란 후리지아 괜찮지 않을까?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이왕 사는 김에 2다발 만들어 줄래? 2다발? 아버님도 꽃을 좋아하셔?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수정아,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했네. 사실 우리 집에 사정이 좀 있어. 무슨 사정?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목소리 쫙 깔며 말하는 남친 때문에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고 안 좋은 직감은 역시나 맞더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때 듣게 됩니다. 사실 엄마가 한 분 더 계셔. 지금 아빠랑 10년째 살고 계신 분은 애인이고 워낙 오래되어서 나도 그냥 엄마라고 부르거든. 나 낳아주신 친엄마는 부천에 살고 계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 집 인사 갔다가 엄마네 집 가면 될 것 같아. 뭐라고? 엄마가 2분이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오빠?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남친에게 놀라 물었고 남친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집마다 사정이 있지 않겠냐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상견례 직전에 오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남친 역시 그게 뭔 대수냐면서 어차피 명절에 시댁 갈 거 한 번 더 가면 되는 일 아니냐 더군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더군요. 아니, 누가 들어도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친은 특유의 그 입에 기름 바른 듯 사람을 술술 넘어가게 만드는 화법으로 이런 집들 많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다. 일단 만나나 보고 더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좀 싸웠는데 남친이 절대로 제가 더 신경 쓸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저 역시 일단 남친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으니 어찌저찌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은 맞아요. 집마다 사정은 다르죠. 뭐 재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을 저희 집에 인사 갈 때까지도 아니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있다가 상견례 앞두고 남친 집 인사 가기 직전에 오픈한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때 이미 속으로 살짝 파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예상대로 으리으리하더군요. 40평대 신축 아파트라 들어가기 전부터 삐까뻔쩍했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시아버지와 무슨 탤런트같이 고우신 시어머니, 아니 남친 아버님의 여자친구분이 나오시더군요. 10년 동안 동거하신 상태라더군요. 이혼을 아직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사신다며. 솔직히 너무나 제 정서는 아니었지만 뭔 사정이 있겠지라고 애써 생각하며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남친 아버님은 남자는 재력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남친이 아주 괜찮은 신랑감일 거라고 또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아버님 여자친구분, 아니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했으니 예비시모2라고 하겠습니다. 예비시모2는 남친을 엄청 칭찬하며 이런 아들 절대 세상에 없다며 결혼하면 제가 땡 잡은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대화만 들으면 친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도 좋잖아. 사업은 사람 다루는 게 8할인데 그런 점에서도 1등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아빠 능력을 넘어설 거라고 봐. 수정 씨는 복 받은 거야. 나도 이 집 올 때 사실 다 큰 아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 좀 했는데 어찌나 나에게 잘해주던지. 참 착해. 아, 네. 나를 부르는 호칭이 애매해서 말수를 줄이는 건가? 어머님이라고 해. 이 일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듯. 우리 혼인신고만 안 한 거지? 내가 이 사람 와이프야. 예비시모2는 서운하다는 듯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이라고 한 번도 운을 못 띄웠거든요. 예비시부도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다 얘기했다고 하니 나도 그냥 터놓고 말아마. 그냥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러. 어차피 우리 집 인사 왔다가 진욱이 엄마한테 갈 거 아니냐? 그 사람한테도 어머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냐? 안 그러냐 수정아? 아,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진욱 씨랑 여기 오기 전에 다퉜던 이유는요. 그래도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사이면 서로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진욱 씨는 아니 이게 무슨 별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말고 하는 거니? 사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집마다 사정은 다 다른 거지. 중요한 건 서로 웃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지금은 다들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산다. 나도 남자로서 자존심도 지키고. 그럼 이 사람처럼 능력 있는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아.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쵸 여보? 예비시모2는 제 앞에서 교태를 떠시며 예비시부 팔짱을 끼더군요. 이게 행복이라면서요. 남친은 그 모습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인 듯 아무렇지 않아 하더군요. 저만 멘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예비 시부의 말에 저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바로 바람 피우면서 두 여자 다 책임 안 지는 거야. 조금 놀다가 본처한테 돌아가잖아. 제일 멋없는 놈이야. 그거 돈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응? 본처랑 애인이랑 둘 다 만족시킬 줄 알아야 그게 남자지. 네?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남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결혼해 살다 보면 다른 여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책임 잘 지면 그걸로 되지 않겠냐?
진짜 문제는 바람 피우고 번쳐도 애인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지. 저는 예비 시부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말인즉슨 바람을 피워도 경제적인 책임만 지우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잖아요.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들 예비 신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그때부터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었고 대답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비 시부랑 남친도 눈치챘는지 이내 기분 상해하는 티가 났고 중간에서 예비 시모 투만 전전긍긍하며 분위기 살리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안 좋아진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는 예정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뒤에서 입이 대빨 나온 채로 따라 나온 남친에게 먼저 집에 가겠다고 고하자 남친이 언성 높여 저에게 따지더군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우리 집을 무시할 수 있는 거야? 무시? 나는 자기네 집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조금 다른 게 아니잖아. 막말로 오빠 아버님 바람 피우신 거잖아. 솔직히 부끄러우신 줄도 모르시고 예비 며느리 앞에서 남자는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말씀하시는 게 나는 꼭 앞으로 우리 아들도 이럴 수 있으니 미리 양해해라, 이런 뜻으로 들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아니, 우리 아빠가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냥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 살리려고 이 말 저 말 하시다가 좀 실수하신 거겠지. 아무튼 부천은 갈 거지? 우리 엄마 지금 상딸이 휘어지게 저녁 차리고 기다리고 계셔. 그래, 나랑 헤어지더라도 우리 엄마는 좀 만나보고 가. 약속한 거잖아. 남친이 애원하며 부천 예비 시모에게 가기를 원하더군요. 어쩌다 보니 결국 바로 부천에 도착했고 저는 생각보다 허름한 예비 시모 집 외향에 놀랐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애인을 집으로 들이면서 본처에게 분가를 권하며 집을 하나 사주셨다길래 그 정도 재력에 그 정도 책임 운운이면 괜찮은 아파트 하나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허름한 빌라촌에 페인트 다 벗겨진 어느 작은 2층짜리 주택에 1층 사시더군요. 끼익하고 녹슬어져 있는 대문을 열자 그 안에서 남친의 친어머님, 예비시모가 나오셔서 반겨주셨습니다.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쿰쿰하게 났고 내부는 더 좁더라고요. 원룸인데 주방만 작게 파티션 쳐져서 분리되어 있는 10평 좀 안 돼 보였습니다. 예비시모는 저를 너무나도 반겨하시며 이런 예쁜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기쁘다 하시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으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남친 집에 비해 너무 초라했거든요. 예비시모2는 온몸이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집 도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시장에서 사신 듯한 낡은 옷을 입고 계시더군요. 어찌됐건 저 온다고 요리해 주신 거니 최대한 기분 감춘 채 어른에 대한 예의를 다하며 대답 잘하고 웃으면서 밥 먹었습니다. 남친은 이 집에 자주 와봤었는지 아랫목에 누워서 TV 보더군요. 본가에서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면서요. 예, 수정이한테 설명 잘했지? 응, 다 알아.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남친을 한번 보시며 눈치를 살피시더니 예비시모가 저에게 바짝 다가와 소근소근 말씀하시더군요. 결혼하면 합가는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아, 네. 그런데 결혼을 사실...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나랑 살지 않을래? 네? 어머님을 모시라고요? 응, 진욱이 아빠가 집 하나 해주실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거기 방 하나 주면 들어가서 살까 하는데. 네? 합가를 하신다고요? 저 진욱 씨랑 얘기를 못 해봐서. 얘기할 게 뭐 있어. 수정이가 나랑 살자고 하면 진욱이도 그러자고 할 거야. 지금은 여기 나와 있지만 내가 그래도 진욱이 친모잖아. 그 여자는 호적에도 없는 그냥 애인일 뿐이고. 어머님, 말씀하신 김에 저 여쭤볼게요. 왜 이혼 안 하시는지 제가 감히 궁금해해도 되는 건지. 뭐 돈 때문이지 뭐. 지금에야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지만 처음에는 나도 너무 속상했어. 첫 판 때 다 빼앗긴 기분도 들었고. 그때 남친이 얘기 듣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6억짜리 아파트 해줬잖아. 그거 주식으로 말아드신 건 엄마고. 아빠도 해줄 만큼 해줬어. 왜 아빠 탓을 또 하고 그래? 내가 언제 네 아빠 탓했니? 아무튼 네 아빠 죽으면 나도 상속 권한 있어. 내가 그거 하나 바라고 계속 버티는 거야. 어찌됐건 본처가 제일이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이 난 거지.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콩가루 집안과 얽혀 있었다뇨. 이 말도 안 되는 대화 내용에 저까지 어지럽더군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아빠의 외도 탓이 엄마라고 말하는 남친의 싸가지에 2번 놀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여자를 들여서 10년째 같이 살고 있고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 돈을 주식으로 날리고 상속 때문에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예비신모에게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파혼을 완전히 결심했었죠. 그렇게 2번째 인사를 끝내고 나와 저는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친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에게 매달리며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나는 오빠 사고방식이 너무 무서워. 어떻게 바람, 외도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남자가 바람나는 게 여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남자는 그래도 돼? 나는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상견례 날짜 잡히기 직전에 모든 걸 밝힌 거지? 수정아, 그럴 리가 있겠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너도 터놓고 말해봐. 돈 싫어하는 여자 있냐?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엄마가 다 말아먹은 거고. 네가 지금 보기에 첩이 본처 내쫓고 앉아있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도 해줄 만큼 해줬어. 네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아버님 편을 들 수가 있어? 아무튼 나 오빠랑 결혼 절대 못해. 이건 우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절대 이해 못해. 저는 그렇게 파혼을 선언하고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너무 충격의 연속이라 그런가 당장 이별했다는 게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집에서도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알리기 전에 모든 게 밝혀지고 빨리 정리되어서 다행이라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고요. 무슨 그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냐면서 세상에 그런 집은 처음 본다고 저희 부모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그렇게 헤어지고 약간의 정신적 타격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슬픈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으니 놀랍게도 예비신모 투였습니다. 남친 아버지의 여자친구요. 저희가 헤어진 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 말만 다다다 하시더군요. 응, 듣자 하니 상견례를 4월 달에 한다고? 그때 진욱이 생모는 안 부르는 거지? 나는 그 여자랑 절대 대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금 내가 진욱이 엄마니까 상견례는 무조건 나만 나와야 해. 알지? 혼주석도 당연히 내가 앉아야 하고. 내가 그거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시는 게 맞다고 내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어서. 그날 수정이 네가 급하게 가서 내가 제대로 이 말을 못 해줬잖아. 어머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헤어졌어요. 어머, 뭐라고? 파혼을 했다고? 난 못 들었는데. 진욱이가 친모한테는 얘기했다니? 아무튼 얘, 설마 진욱이 아버지 일로 그런 거야? 무슨 그런 걸로 파혼을 하고 그러니? 내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말하겠는데 남자한테 기대하고 결혼할 것 없어.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내가 듣기로는 수정씨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영 맹탕인가 봐?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래, 뭐 파혼했다면 이제 남인 건가? 남녀 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별말은 더 못하겠네. 수정씨 잘 지내고 나중에 혹시 보게 되면 서로 쿨하게. 오케이? 그렇게 본인 할 말만 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했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일주일 뒤였어요. 예비신모, 그러니까 전 남친 친모가 어떻게 또 제 번호를 아시고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긴 문장의 카톡이었습니다. 헤어진 거 얘기 들었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원래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 크게 싸운다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흔들리지 말고 결혼 준비 잘 하라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은 꼭 합가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덧붙이시고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전 남친한테 전화 걸어서 왜 예비 시모들한테 내 번호를 알려줘서 이 사단을 나게 만드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두 분 다 약속이라도 한 듯 각각 제 번호를 미리 알아갔었답니다. 아마도 경쟁 심리였는지도요.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서 본인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경전을 벌이신 건지 아무튼 별 이상한 집안과 얽혀서 제 정신까지 혼란스럽더군요. 전 남친이랑은 깔끔하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술 마시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진상을 피우더군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했는데 어느 날은 제 집 앞까지 찾아와선 망언을 펼치며 술주정을 하더군요. 야, 너 진짜 속 좁다. 어떻게 그런 걸로 헤어져? 결혼하면 바가지 대박이겠다. 그래, 파혼하길 잘했어. 뭐라고? 내가 속이 좁다고? 어이가 없네. 너네 집 같은 콩가루 집안이랑 더 얽히기 전에 빨리 끝내서 다행이야. 네가 뭘 보고 자랐겠니? 바람피고 돈으로 비비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진작 좀 말해주지. 만난 시간이 아까워. 콩가루? 웃기고 있네. 다들 이렇게 살아. 난 네가 좀 똑똑한 줄 알았지. 여자치고 쿨해서. 그런데 너도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랑 똑같나 봐. 야, 남자가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냐? 그딴 얘기는 너희 집안 사람들하고나 해.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은 창피한 줄은 알아서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니까. 뭐? 그럼 우리 집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야? 정말 우리 집만 이렇게 사나 안 사나? 우리 내기할래? 다 그러고 살아 이 멍청아. 그래, 내기해. 그 전에 이거나 좀 먹고 가. 제가 제 차에 있던 생수병을 하나 따서 그놈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때 한파주의보 내린 날씨였거든요. 엄청 추워하더군요. 춥다고 날뛰면서 저더러 신고한다 어쩐다 난동 부리더니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나서 나가더군요. 그놈 안경에 살얼음 낀 채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상인지 아닌지 제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전 남친 주변 인맥들에게 저희 있었던 얘기 쫙 뿌렸습니다. 본인도 자기 집안이 이상한 거 아니까 사람들한테 말 안 했었겠죠. 저한테도 물론이고요. 전 남친 가치관까지 전부 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안 좋은 소문은 더 빨리 퍼진다고 말 쫙 돌더군요. 전 남친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회사와 동종업계다 보니 얘기가 다 제 귀에 들어왔어요. 사람은 능력 있고 겉으론 나이스했는데 그 길로 바로 평판 내리막길 되더군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소개팅 잡으려고 안달이던데 소개팅은 무슨 주변에 여자 하나 없답니다. 웬만한 여자들은 다 몸살이며 피한 거죠. 어떤 정상적인 여자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남친과 저희 내기는 그렇게 제가 이긴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만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발 빨리 뺀 거겠죠?